안녕하십니까. 사유조사 분석사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영역 조사관리와 자료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리와 자료처리는 자료 수집 방법, 실사관리, 또 2차 자료 분석, 그리고 측정의 양호도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자료처리,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 챕터 1을 보면은 자료 수집 방법에서 먼저 자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란 뭘까?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만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보고서 작성에 이용되는 일체의 정보를 자료라고 호칭을 합니다. 때문에 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서 분석에 필요한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정리해온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때문에 1차 자료는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2차 자료는 과거 완료 분사형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되는가? 라고 할 적에 1차 자료라고 하는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서 정리해야 될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는데 그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료를 수집할 때는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그리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순서로 1, 2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 먼저 2차 자료 나중에가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먼저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사각지대가 있을 때 1차 자료 수집을 통해서 글을 채워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겠습니다. 1차 자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직접 수집하는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수집할 적에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도 뚜렷해야 되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출 방법,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할 것인가 아니면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표본 내 추출 방법이나 수집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척도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모든 자료 수집에 관련된 방법을 철저히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전 설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사자 거기에 보면 수집 방법 및 선택 기준이 있죠.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조사자가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된 적절한 조사 설계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므로 목적에 적합한 정확도, 타당도, 신뢰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목적을 위해 수집된 연구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총체 또는 모든 정보를 그냥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자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수집 정리한, 직접 수집한
직접 수집 정리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수집 정리한 자료를 1차 자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래서 필요한 그 현 시점에 수집해서 정리해온 자료를 바로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연구자나 조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이 그냥 아닌 타인이 그냥 제3자로 쓸까요? 제3자가 수집 정리한 자료를 2차 자료라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집된 과거에 수집되어서 정리된 이런 자료, 과거 헤드빈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과거 완료 분사형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유사한 점이 바로 관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관찰한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것을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이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에 과거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료할 때 자꾸 기록된 자료만 갖고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문서라고 하는 기록된 자료도 있고 그림이라고 하는 화첩도 있고 또 음악이라고 하는 무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수집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거기에는 과거의 시점, 과거의 자료를 관찰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관찰이라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으나 현재 시점의 것을 관찰한 것이냐 과거 시점의 것을 관찰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관찰이라는 방법은 똑같다고 하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러면 도대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어떤 자료부터 수집해야 되는가? 1차 자료는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 노력. 왜냐하면 연구자가 직접 모든 다른 활동을 멈추고 자료 수집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적에는 선행 연구라는 것이 논문 초입부에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야? 2차 자료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랬더니 어디가 비어있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 영역을 연구하고자 한다 해서 본론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2차 자료. 그래서 먼저 할 적에는 2차 자료. 먼저 선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자료를 후 수집하게 됩니다. 후 수집. 그렇게 해서 언제나 순서는 1, 2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먼저 2차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비어있다면 1차 자료로 그 비어있는 사각지대를 채우면 되고 1차 자료를 선수집할 때는 논문을 할 때는 선행연구라고 합니다. 선행연구 분석이라고 하지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본론부에서 그 사각지대를 내가 연구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본론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자료를 보겠습니다. 2차 자료. 2차 자료는 개인, 집단, 조직, 기관 등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여기서 이미라고 되어 있죠. 이미 만들어진 통계 자료. 이미 만들어진 통계 자료 등을 2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할 때 보면 통계청 자료나 보건복지부 자료 또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모두 2차 자료로 하고 통계 지표 분석이란 말도 쓰죠. 통계 지표 분석.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2차 자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과목의 조사관리와 자료 처리에는 거기에는 2차 자료 분석이 따로 하나의 큰 목차로 잡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 여기 기존의 모든 자료, 기존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2차 자료라고 합니다.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모든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한다. 현재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현재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독창적으로 수집 정리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한다. 거기에 보면 2차 자료는 자료 생산자가 과거의 연구자가 아닌 과거의 그 누군가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한 기성자료다. 이런 표현들. 또 연구자가 자료 수집과 분류 과정을 통해서 송지할 수 없다. 통지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타인에 의해서 수집되고 체계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자나 조사자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말하자면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자료 수집이나 분류 과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또 그런가 하면 조사 목적의 적합성, 정확성,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장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와는 달리 시간, 노력,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차 자료보다는 이 경제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에 의해서 2차, 거기에 보면 2차 자료의 단점 나와 있죠. 2차 자료의 단점이 분석 단위나 조작적 정의가 다를 경우에는 분석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이런 자료를 분석 단위라고 하는데 분석 단위에는 뭐 개인도 있고 개체도 있고 집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유무형의 사회적 생성물도 있고 가공물도 있고 다 이렇게 분석 단위라고 하는데 분석 단위나 조작적 정의가 현재와 과거의 시점에 똑같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사용이 곤란하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여기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양호도, 좋은 조사의 조건, 좋은 조사나 좋은 검사이기 위한 조건을 조사의 양호도라고 하는데 또는 검사의 양호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조사, 검사, 테스트 또는 시험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영어 번역을 되게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가 사유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조사의 양호도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좋은 조사의 조건으로는 처음에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 발리더티가 있는 거지. 타당도. 그의 또 하나는 신뢰도. 릴라이빌리티. 그다음에 객관도. 그리고 실용도. 이렇게 보통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할 것을 조사했느냐, 혹시 다른 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타당도.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느냐, 혹시 다른 걸 알아보고 와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의 정직성, 조사의 진실성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행할 적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설정한 목적을 얼마큼 달성했느냐를 보통 영순위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많은 이런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설정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라는 것을 영순위로 보기 때문에 타당도를 많은 책에서는 합목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타당도도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느냐, 신뢰도도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느냐라고 할 적에 그 제대로란 말을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인식이 다른 거죠. 타당도에서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적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느냐라고 표현되고 있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조사의 정확성 또는 일관성 또는 안정성 또는 동질성 또는 동형성 등으로 표현되는 걸로써 여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은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를 따지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채점자의 신뢰도라고 합니다. 채점자의 신뢰도. 그 때문에 보통 객관도를 독립목차로 설정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책에서는 보통 신뢰도의 종류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복수양식법이나 평행양식법, 대안법, 또 반분 신뢰도, 문항 합치도, 그리고 채점자의 신뢰도로 해서 그냥 신뢰도의 한 종류로 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적에는 특히 설문지법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구조화된 설문지법인 객관식, 폐쇄형 질문지가 있고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자유롭게 반응을 허용하는 질문으로 만들어진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보통 우리가 서술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방형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오늘날 사용되고 있지만 보통 객관도가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객관식으로 출제를 해야 채점자의 신뢰도는 높아질 거예요. 채점자의 신뢰도는 채점자 간 신뢰도를 보통 이해하지만 채점자 내 신뢰도도 있습니다. 같은 설문법을 실시한 다음에 설문지법을 실시한 다음에 그 설문지를 현재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채점하면서 그 답안지를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학자에게 발송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채점해 주기를 요구하고 반성해 주기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바로 채점을 해서 채점 결과를 반송하게 될 거예요. 객관식, 구조화된 이런 폐쇄형 질문지법을 가지고 실시했다면 그 답은 내가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채점했던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 학자가 채점했던 간에 그 채점 간의 오차는 수치적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신뢰도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다면 구조화되지 않은 개방형 질문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면 그에 대한 답안지를 채점할 적에는 A라는 사람의 채점과 알래스카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채점 점수는 상이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점자의 신뢰도라고 하는 객관도를 높이는 방법은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채점자 내 신뢰도를 보더라도 내가 오늘 시험 본 것을 내가 오늘 채점해놓고 그 채점지를 다시 묶어놨다가 1년 뒤에 똑같은 1년 뒤에 채점을 했을 때 그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당연히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폐쇄형 질문지로 출제했을 때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의 신뢰도로 여기에는 채점자 간 신뢰도도 있고 채점자 내 신뢰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객관식으로 폐쇄형 질문지로 할 때 바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관도는 보통 신뢰도에 보통 포함을 시켜서 별도 목차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제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경제성의 정도. 조사를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 비용, 노력이 적게 들었느냐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실용도가 되겠어요. 어쩌면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정책을 설계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적은 시간, 적은 비용, 적은 노력이 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별도 목차를 설정을 떠로 뭐 이렇게 교재까지 편제할 것은 아니다 해서 보통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사의 양호도, 좋은 조사의 조건으로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조사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했느냐라고 하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2차 자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같아. 2차 자료. 그렇죠. 내가 조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조사할 것을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그 사람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낮고, 내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어느 누군가가 조사했다는 점에서 소위 오차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타당도와 실용도는 낮다. 또 아니면 크게 해서 조사의 양호도는 약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3차 자료가 있습니다. 3차 자료. 3차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3차 자료.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해 방대하게 축적된 경험적 연구 논문들을 기반으로 그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종합연구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쓸 적에 선행연구, 아까 우리가 여기 있던 이 선행연구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선행연구라고는 방대한 기존에 분석된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이끌어가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본연구를 이끌어가는 이런 연구들은 바로 이렇게 3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본다면 종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의 저장 매체가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에 전에는 일일이 제가 학위 논문을 쓸 적에만 해도 대학 졸업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그걸 찾기 위해서 지하 도서관 지하에 가서 물에 축축히 젖은 그 옛날 논문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참조해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저장 매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간 범위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가도 좀 먹지 않기 위해서 물에, 제 논문, 그 참고 논문은 그냥 물에 척척이 젖어가지고 그거 빨리 썼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런 시간 공간적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저장 매체는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뭐 여러분의 우리가 모바일을 보더라도 모바일 손바닥에 들어온 것만 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국회도서관 뭐 이런 도서관을, 대학에 있는 도서관을 모두 다 뒤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때문에 문헌연구란 자체가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는 문헌을 일일이 참조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최근에는 동일한 분야, 동일한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 문헌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 연구가 오면 시간, 노력, 비용이 방대하게 들 것 같지만 오히려 저장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3차 자료에 이런 접근이 쉬워졌고 훨씬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마침이 있으니까 날개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서 정리한 자료를 1차 자료, 2차 자료는 조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과거에 이미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 연구에 언제라도 선택과 결정만 한다면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각종 통계 자료, 각종 통계 자료는 그야말로 보통 공공기관이나 민간 연구단체에 의해서 이미 정리해져 있는 자료를 각종 통계 자료, 통계지표 분석, 통계 자료 분석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얻은 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연구자가 직접 그래서 질문을 해서 얻었던 아니면 관찰을 해서 얻었던 간에 연구자가 직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1차 자료가 되겠어요. 다음에 조사기관의 정기, 비정기 간행물 당연히 2차 자료고, 기업에서 수집한 자료,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간에 그들이 이미 과거에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2차 자료로 하고, 기존의 자료, 기성의 자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문제를 볼까요? 2차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상대적으로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지 그것은 보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이나 비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 또는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든다. 맞는 거죠. 현재의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분석 결과를 바로 사용한다.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두고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자료, 기성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연구에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자료의 적합성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는 2차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구매 포인트를 이용한 자료라든지 상업용 자료, 연구 관행물 모두 2차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 시점은 현재냐 과거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넘어가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마어마하죠. 자료를 수집.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아니면 인간들에게 가장 오래된 경륜으로 쌓여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니 해도 관찰법입니다. 물론 관찰 그러면 시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시각을 중심으로 오감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관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관찰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문헌조사법도 있고 인터넷 조사법도 있고 전화조사법도 있고 많은 조사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관찰법. 그래도 더욱이나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수능 시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설문지법, 또 관찰법, 또 전문성이 보다 높게 반영된다고 하는 면접법 이런 등등이 있고 또 그러면 연구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문헌조사법이나 인터넷 조사법 뭐 이런 등등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걸 소개를 해놨네요. 자, 먼저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먼저 만들어 놓은 질문지를 배포한 다음에 그 배포한 질문지에 대하여 스스로 응답하도록 한 다음에 그를 회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질문지법. 보통 우리는 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게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좋은 말들 다 있지요. 둘째 줄에 보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즉 타당도와 신뢰도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측정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뭐 좋은 말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먼저 질문지를 준비하고 그걸 배포하고 거기에 응답하도록 해서 회수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질문지법이다.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 조사자와 응답자, 상담자와 내담자, 카운슬러와 카운슬리가 서로 만나서라는 것은 구어체고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활용하면서도 면대면 관계 속에서의 액센트를 넣는다면 면대면 관계 속에서 액센트를 넣으면 면접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대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한다면 상담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때문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든 상담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액센트 두는 말하자면 액센트를 두는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구만 다르다 뿐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보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면접자와 피면접자, 조사자와 응답자, 카운슬러와 카운슬리가 1대1로 대면하여 1대1로 하는 것은 1과목에도 배운 것처럼 1대1로 하는 것은 특히 뭐 심층 면접, 심층 인터뷰, 인덱스 인터뷰라고 하는 심층 면접이 해당되는 것이고 1대 다수로 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는 1대 다수로 할 적에는 뭐 1대 다수의 면대면 관계로 할 적에는 보통 1대 다수로 전문 조사자가 모더레이터가 동원되는 이런 초적 집단 면접이나 뭐 이런 등등이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1대1로는 꼭 구분되는 건 아니고 대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면접자가 질문했을 때 피면접자의 반응을 살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면접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관찰법. 관찰법은 인류의
또 인간의 가장 오랜 경륜이란 말로 쓸 수 있는 것이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시각을 중심으로 하지만 보통 오감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통칭해서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접근으로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관찰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에 보면 문헌조사법이 있죠. 각종 데이터를 기존 문헌이나 통계 자료에서 수집하는 방법은 문헌조사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점 세 번째, 이론과 경험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때 주로 사용한다. 경험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지만 특히 이론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얻고자 할 적에는 선행연구란 이름으로 문헌조사법을 씁니다. 또 기타 전화조사법도 있고 우편조사법도 있고 인터넷조사라고 하는 보통 전자조사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자료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당연히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관찰법이 이에 해당되지만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바로 이 문헌조사법이나 또는 여기 나와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용분석법이나 뭐 이런 등등은 모두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때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이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이 조사 방법도 질문지법으로 본다면 질문 내용도 질문의 순서도 바꿔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서 면접조사라면 면접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효과 및 응답자의 문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면접법에서는 거기에 부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운슬러, 면접관이 부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설문지법에 대한 3번이 나와 있고 4번에 보시게 되면 개인적 비밀이냐 말하기 곤란한 민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우편조사 방법이 좋다. 우편조사 방법이 좋다. 또 그런가 하면 전국적 규모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바로 전국적 규모라면 우편조사가 빠르지만 우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뭐 이런 걸로 볼 적에 속도전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을 전제로 해서 나온다면 우편조사가 가장 경제성이 높지만 그래도 신속성만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화조사는 바로 전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요. 그보다는 느리지만 면접조사는 바로 만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조사는 발송하고 또 반송되어 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만 가지고 간다면 우편조사가 가장 느리다라고 해서 이런 함정을 피해가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사 지역의 넓이나 소요 시간이나 필요로 하는 응답률의 문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비용으로 볼 적에는 비용 여기는 신속성 5번은 신속성의 순서를 가져본다면 6번은 비용의 측면으로 본다면 비용은 가장 싼 것이 뭐 전화조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편조사 다음에 면접조사가 가장 고가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함정이 나올 수 있는 영역도 있다 해서 여기는 보면 21년도, 22년도에 나온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함정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여기 2번에 있는 자료수집 방법 선택의 기준, 함정을 피해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지법의 이해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